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제가 좀 바빠가지고, 개인적인 일로 바빠서 전혀 방송에 신경 쓰지 못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시간 내서 소규모 재건축, 어,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후속타, 주민 설명회 듣고 와서 그 내용과 그 홍보 자료를 제가 분석해서 올려놓고, 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이런 것들, 어, 그 사업하는 분들한테 크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제가 정리해서 올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상당히 길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 학원 강의도 아니고 제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강의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정보 공유의 개념으로 한 강의이다 보니까 어, 개개인과 또 어떤 뭐 이해관계나 이런 게 얽히지 않고 순수하게 제 개인 판단에 의해서 정보 공유 개념으로만 하는 이야기니까 혹시 이 강의의 모태가 되는 뭐 사업자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나 이 강의를 보신다면은 혹시 이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이건 제가 그냥 혼자 판단해서 내용이 이렇구나 해서 그런 내용을 올린 거니까 혹시 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최초에 그 자료를 만든 분들 역시도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그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거짓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날 했던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서 있는 걸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달리해서 설명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도 이렇게 수정을 하려거나 또는 뭐 비판하거나 또는 어느 한쪽에 이익이 되게 이야기하거나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여기 이제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민 설명회에서 속편했죠. 요건 이제 그래서 다른 거거든요. 요게 2019년, 요게 지금 이제 2019년, 여기 이쪽으로 와야 되는구나. 됐죠? 네,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 보면은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민 설명회 속편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업로드한 날짜가 2019년 6월 24일 날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오셔가지고 소규모 재건축 여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빼고 주민 설명회 이렇게 소규모 재건축 주민 설명회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제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소규모 재건축 주민 설명회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은 뭐 블로그에도 뜨고 여기 보니까 뭐 웹사이트라고 해서 여기다 뜨네요. 그래서 그거 이제 눌러서 들어간 게 여기거든요. 이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종전 가치, 자산 가치 평가는 조합 측에서 1곳, 그렇죠? 그다음에 시군구청에서 1곳, 이 두 곳의 감정평가사 선정을 하는데 이들 두 곳의 감정평가한 것을 합해서 산술 평균하여 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에는 1억 원, 한쪽에는 뭐 1억 4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1억 2천하고 1억 4천하고 하면은 2억 6천이 되죠. 2억 6천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둘이니까. 1억 3천, 평균값이죠. 네,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례율을 선정하기 위한 종전가치 평가의 평가 시점은 조합 설립 전, 낡은 주택이 가격이 오르기 전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례율을 계산할 적에 이미 그 조합이 설립되고 이래서 뭐 재건축 조합 설립이 되면은 집값이 많이 오르죠. 그러면 그 많이 오른 거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비례율을 산정하게 되면은 비례율이 많이 떨어져요. 계산사고로 봐도 비례율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집값이 오르기 전 상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비례율을 산정하는 그런 원칙을 세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이 되어 있거나 무르익은 시점은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 있어 비례율이 떨어지게 된다. 역으로 말하면 재건축 소문을 듣고 비싸게 산 사람들은 상투를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비례율이 낮으면은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비싸게 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예, 개별적인 종전자산 평가액은 종전 매매 사례가액의 가중치를 크게 주는 편이다. 이거는 같은 빌라 단지에도 지상층이 지하보다 평가액이 크며 비슷한 위치에 있는 비슷한 대지 지분의 낡은 건물이라도 빌라보다는 아파트의 평가액이 더 큰 게 일반적이다. 이거는 감정평가를 하는 감정평가 원칙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다가 감정평가액의 가장 기본은 최근에 비슷하게 거래된 거래 사례가액이죠. 이거를 가장 중시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지하가 팔린 가격하고 지상이 팔린 가격하고 가격 차이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낡은 그 주거용 주택이라 하더라도 낡은 빌라와 낡은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쪽 지역에 제가 근무하는 이쪽 지역에서는 빌라가 뭐 토지 지분이 대지 지분이 한 10평 된다 그러면 뭐 1억에서 한 1억 2천 늙은 빌라들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데 아파트 뭐 대지 지분이 10평 11평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그래도 한 20% 정도 더 비싸요 보면은. 그렇게 팔리고, 그거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은 최근에 팔린 비슷한 사례가액을 우선 삼기 때문에 우리 보통 보면은 지하래도 대지 지분이 크면은 재건축할 때는 대지 지분을 큰 게 좋다. 근데 그거는 물론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지상층과 지하층의 차이는 둔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빌라 단지와 아파트 단지가 합해져서 하나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 때 위와 같은 종전가치 평가 방식 원칙이 오히려 재건축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지 지분 13평짜리 30세대 나홀로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아파트의 종전자산 개발평가액이 2억 원이고 인접한 빌라단지 대지지분 11평짜리 24세대면은 뭐 한 4동 정도 되겠죠. 4동, 3동, 4동. 종전자산 개별 평가 금액이 1억 2천만 원인데 이들 둘을 합쳐서 하나의 비례율을 산출해낸다는 즉, 그러니까 아파트와 빌라 둘을 합쳐서 하나의 비례율을 산출해낸다면 평가액에서 상대적 저평가를 받는 빌라의 소유자들은 대부분 재건축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빌라 땅과 아파트의 땅과 대지 지분 차이가 별로 없는데 감정평가액에서 뭐 한 30%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한다면은 내가 똑같은 땅인데 내가 왜 니네들하고 하냐. 아파트는 또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래봬도 아파트인데 아파트 값이 훨씬 비싼데 왜 니네 빌려고 똑같이 가격을 치냐. 이런 논리가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목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론이 아무리 옳다 해도 실무적으로 융통성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빌라 따로 나홀로 아파트 따로 쪼개져서 그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져. 이게 아파트 빌라가 합쳐져서 그래도 아파트 단지가 한 동보다는 두 동이 좋고 두 동보다는 세 동이 좋고 세 동보다는 큰 게 좋은 거거든요. 아파트 단지 클수록 가격이 잘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또렷또렷 분해되게 되면은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작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 빌라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설명을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 이 설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 가서는 아파트 가서는 아파트 사람 유리한 말하고 빌라에 가서는 빌라에 유리한 말하고, 그럼 둘 합쳐놓게 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다툼이 심하면은 아파트 재건축이 하늘로 올라가는 경우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본 자료 주민 설명 내용의 재건축 추진 일정의 기본도를 보면은 동의서 서식을 조합안 수만큼 A4 용지에 만들어서 시군구청에서 동의료 1년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 시군구청 재건축 담당하는 부서가 각 그 시군구청마다 이름을 달리하고 있어요. 보통은 옛날에는 다 주택과에서 이걸 했었는데 지금은 주택과와 또 건축과 이게 거기서
합쳐져 가지고 전문 인력을 따로 추출해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뭐 소규모 재건축 A to Z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상한 이름들 붙여 가지고 이렇게 각 시군구청마다 달리었는데 일단은 이 시군구청 주택가는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가에다 전화해서 그 부서 물어보면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 찾아가 가지고 서식을 만들어 찾아 가지고 가서 1년 변호를 받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조합원 80%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 건축가에서 건축 심의를 거치고 거기서 이상이 없이 제대로 된다 하면은 시행 인가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 인가가 나게 되면은 이제 조합이 설립되는 거죠. 설립되면은 이제 분양 신청을 받아서 몇 평, 몇 층 이런 거 추첨도 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에 서게 되는데,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무슨 얘기냐면은 철거하고 다 나가는 그런 거를 관리처분 이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거하고 다 이제 집을 비우고 나가게 되니까 이주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철거하고 공사를 하고 준공하면 입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여 조합이 추진되고 설립된 후에도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든지 양도가 가능하다. 이게 투기 과열 지역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이 전매가 금지되어 있죠. 지금 현행법으로. 근데 이쪽 제가 있는 이쪽 부천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 조합원 입주권을 아무 때나 전매할 수 있는 일반 매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만일 조합의 동의를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재건축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자기랑 의견이 다르면 반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전체 80% 동의로 재건축이 이제 설립이 돼요. 저기 한자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조합 설립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이제 설립이 되면은 이 사람 혼자서 반대했어요. 그러면은 조합 설립 후 3개월 동안 조합에서는 이 사람한테 반대한 사람한테 여기 같이 동참하십시오. 같이 가셔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 최고를 보내가야 됩니다. 최고한다는 거는 알린다는 얘기죠. 법률 용어로. 이제 최고를 하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이 국가 주요 시책 공법에 의한 법 집행, 법원 판결 및 부천시와 재건축 조합 이곳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후 강제 매각 비용을 법원에 공탁해 놓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반대한 사람은 굉장히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은 이 집을 쉽게 팔지도 못하고 이제 여기 밑에 나오죠.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제한 설정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이거 팔지 못해요. 이거 팔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감정평가액하고 이 비례율이 산정돼 가지고 그 이후에 끝까지 갔을 때 중간에 또는 전매할 때 그때 가격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손해 많이 보게 돼 있어요.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요거는 왜냐면은 이 공법으로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사법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법.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법, 뭐 민법 같은 경우 이런 사법이 아니고 공법으로다 국가 주요 시책 공법에 의해서 묶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이거 뭐 버틴게만 된다 그러고 무슨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본인한테 아주 불리한 그런 조건이 돌아가니까 상황 봐서 이게 대세가 기울었을 때는 빨리 그 배에 같이 타는 게 상당히 본인한테는 유리할 수 있는 거고 끝까지 반대하다가는 나중에 본인한테 큰 불이익이 돌아가는 게 이 소규모 및 재건축 소규모 빈집 및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그 특성입니다. 그래서 굳이 동의서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조합 설립 후 조합에 매각하거나 일반 매매하여 제값을 잘 받고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조합 설립 후 미동의자의 불이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 회의에 참석을 불가하네. 이 사람이 이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조합 회의 총회의 같은데 참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법원 판결 후 조합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조합의 청산금 공탁 후 이제 청산금이 이제 공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소유권 행사가 제한받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는 이거 팔지도 못해요. 보면은 조합에 의해서 처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최악의 수를 두게 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자, 빈집 및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국가정책으로서 지원 자금이 2018년 2천억 원이 풀렸어요. 2천억 원. 이거 진짜 정부 돈 풀어가지고 혜택 주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내 돈 다 발라서 하는데도 그런데 여기다 돈 2천억을 풀어가지고서 나눠준다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앞으로도 추가로 더 풀릴 예정인 국가 장려 주택 사업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 이제 조건만 맞으면은 최고 건폐율을 230% 찾아먹을 수가 있는데 이정 주거 지역에서 그렇게 되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뭐 LH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LH에 판다든가 또는 뭐 그 외에 이제 몇 가지가 또 있어요. 보면은 하게 되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몇 가지 시에서 국가시책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230% 맥시멈 찾아먹는 케이스라 하더라도 20% 추가로 더 인센티브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정 주거지역에서 250%라는 거는 이건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최고의 용적률을 다 찾아먹는 거거든요. 대단히 좋은 겁니다. 이거는 보면은. 그래서 자기의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잘 찾아서 이거 이제 이런데 투자하실 분들은 하셔도 여유 자금이 있는 분이라 그런다면은 상당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뭐 은행 빚내서고 그런다는 거는 항상 부동산은 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한번 투자해서 묻어놓을 만한 값어치가 있고 설령 그러니까 뭐 반대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이렇게 80% 동의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장치까지 있다 보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2천억 원이 풀렸고 이렇게 또 이제 앞으로 추가로 더 풀릴 예정인 국가 장려 주택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근데 이제 부천 대장동 지역의 신도시 지구가 이제 저번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게 완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물량 공급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죠? 물량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또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그거에 이제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까지 삽을 뜨지도 않은 거고 뭐 이게 이렇게 말 나오고서 뭐 5년 10년 있어야 아마 입주하게 되지 않을까 싶으면은 지금 빨리 하면은 상당히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택보증공사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보증을 하는데 요게 이제 그 주택보증공사 하면은 어쨌든 준공공단체죠. 여기도 보면은 국가단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띈 곳인데 이런 데에서 미래를 예측한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관주도로다가 예측한 그런 사업이므로 부도 염려가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조합 설립되게 되면은 일사천리로 갑니다. 이게 잡음 없이 안전한 사업이라는 거 이제 한번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모델하우스는 준공 전에 건물 외형 뼈대가 다 올라가면 2, 3층에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이 설명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예. 동호수 로열층 할당은 현재까지 서울시 재건축 층호수 추천 당시 실행됐던 것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들 뭐 한 7, 8가지 채택해서 주민총회에서 그 중에서 추첨으로다가 내용을 정하고 그 방법을 정해서 그거에 의해서 동호수 추첨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비례율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사비, 종전자산 평가액, 예상 분양가인데
그러니까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빌라나 아파트의 가치 평가액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예상 분양가, 이거 준공을 하고 나면은 분양 그 가격, 예상되는 가격이 있죠. 공사비와 종전 평가액은 여기서 이제 공사비가 하고 종전 평가액은 비교적 사실적 근거가 강한 수치지만, 그렇죠. 지금 내 집이 얼마라는 건 사례가액으로 알 수 있죠. 공사비는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 건 평당 공사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분양가는 총 수익을 결정하는 주요 자료로서 주변 아파트 분양 사례 등을 활용하여 일반적으로 추정치로 정하며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가 두 가지로 책정하게 된다. 그렇죠. 이제 하게 되면은 조합원은 조금 좀 싸게 분양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은 비싸게 분양하죠. 이거는 뭐 어디든지 다 이렇게 하게 돼, 많이 다 이렇게 해요. 보면은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면 비례율이 내려가서 수치상 사업 수익성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재건축 완공 후 재건축 조합 법인 사업 소득세 세금이 적게 나오게 할 필요도 있고, 이게 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재건축 조합은 법인에 속하죠. 그러면 법인이 이득을 남기면은 법인 사업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 이득을 남기지 않게 되면은, 세금을 안 내게 되면은 조합원들이 세금에 대해서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니까 비례율은 수치상으로는 떨어지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재건축 조합 법인 사업 소득세 세금이 적게 나오게 할 필요도 있고, 나중에 조합이 해체되고 난 후 조합원 각자가 일반인에게 비싸게 팔면 되므로 굳이 수치상의 비례율을 높일 필요는 없으며,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비례율이 낮게 하고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례율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는 비례율은 숫자 노름이다 라는 말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제 요거 거기서 좀 그 홍보지 내용들인데 보면 뭐 기존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차이겠지.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언급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여기는 뭐 평균 8년 6개월인데 여기는 평균 3년 걸린다 그러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상당히 빠르죠 보면은. 그래서 사업 준비하는 단계 여기 설명에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이제 시행업자가 요때 이제 시행업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설립 인가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그다음에 사업 완료 때는 이제 조합과 시공업자가 이제 관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요거 설명하고 있는 요 지역의 이제 지적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경인 고속도로거든요. 여기 북쪽을 끼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요 정도 부지예요. 이게 부지가. 근데 여기 좀 보면은 재미있는 게, 자, 북쪽에 엄청나게 넓은 도로를 끼고 있어요. 일적권은 전혀 안 받거든요. 거기다가 이 도로가 20m가 넘죠. 20m가 넘는 도로가 있게 되면 일적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200 몇 프로죠? 아까 230%다 찾아 먹고, 그리고 인센티브 20%까지 받아서 250%다 찾아 먹게 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빌라를 사거나 하실 적에 보면은 이렇게 북쪽에 큰 대형 도로를 띄고 있는 이런 그 대지를 낀 빌라나 아파트를 사시게 되면은 나중에 아파트 재건축할 적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됩니다. 이거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지역에 대한 번지수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1390평이네요. 보니까 이게 2종 1번 주거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뭐 주민 간담회 있고, 이제 아까 나왔죠. 여기 이제 도로가 이렇게 굉장히 넓은 도로가 뒤에 북쪽을 끼고 있고, 여기 사방에 도로를 끼고 있어요. 이 땅이 보니까. 그러니까 뭐 250%다 찾아본 거예요. 이제. 원래 230%에다가 플러스 알파 20%까지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토지 이용 계획 요거 이제 내용이 지적도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의 빌라 및 아파트가 합쳐져서 하나의 재건축 아파트 하는 케이스거든요. 이게 뭐 119명이네요. 보니까 그 세대 조합원 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업 계획해가지고 이제 빌라 이름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 1390평이고, 조합원수 다 합치니까 119명이고, 그 다음에 건축 면적. 그래서 요거는 건폐율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443평이 올라갑니다. 땅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연면적 해가지고, 연면적은 지상 지하로 나누는데, 지상에 3700평, 그 다음에 지하에 1700평 이렇게 이제 그 건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하 2층하고 지상 12층으로 짓네요, 건물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합원 수가 119명인데, 조합원 수 119명인데, 총 세대수를 146세대니까 20몇 세대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근린 생활시설, 상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근생이 240평 들어가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여기 그거 내용 것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그 정리하면서 이제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건립 비용 해가지고서 평형 나오자 보면은, 이 보면은 주거 공용 여기 18 여기 보면은 평형 나오네. 16평형, 20평형, 25평형 세 가지 나오죠. 그래서 16평형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은 11평 나와요. 한 5평 늘어나죠. 그 다음에 20평형은 전용이 14평이에요. 25평형은 전용이 18평 나오죠. 보통 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면은 들어가면 상당히 커요. 이 전용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주거 공용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 분양 면적 있죠. 실제로다가 이 분양 면적이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평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안 가요. 그러면 여기 이제 평으로 환산한 거죠. 그래서 자로 재면은 내가 쓸 수 있는 죄송합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실제 그 면적은 이렇게 자로 재면 이렇게 나와요. 16평, 20평, 25평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 계약 면적 나오고. 그런데 이 전용 면적 대비 이 분양 면적이 몇 평 늘어난 게 여기 보면은 11평짜리가 5.5평 늘어났고, 14평짜리가 6.3평 늘어났고, 18평짜리가 7.12평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전용 가지고 굳이 따질 거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사업 개요 보면 아까 좀 전에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대지 총 면적이 1390평이고, 토지 이용 계획상의 그 내용이 이종 주거 지역이고, 항공 표면, 수평 표면 구역 해가지고, 수평 표면 구역 하게 되면은 이 수평 표면 구역은 이제 높이 고도 제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로는 여기 사방에 뚫려 있어가지고 뭐 이 도로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고, 이 용적률이 이 법정 최고 용적률이 230%인데 249, 그러니까 250%다 찾아먹고 아주 굉장히 좋은 최고의 이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건폐율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60%인데 31.9%밖에 안 찾아먹었죠. 건폐율은 위로 올라가서 고층으로 올라가면서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폐율 60%라는 거는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 규모는 지상 12층으로 짓고 지하 2층 철근조, 높이가 35.4m 올라가네요. 보니까. 네. 세대수는 146세대로 짓고, 주차 대수는 법정 대수가 153대인데 158대에서 세대 늘려놨네요. 보니까 주차도. 146세대에서 158세대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주차장이 1대1하고도. 그 다음에 이제 실공사 면적 해가지고 6110평으로 되어 있어요. 실공사 면적이. 이게 이제 또 용적률, 산정률, 연면적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법정으로다가 이제 지상층만 말하는 거거든요. 주차장 빼고. 그래서 1390평에다가 250% 곱하니까 3470평 나오고, 여기서 이제 지상 면적에 뭐 노인정 공용시설 같은 거 들어가서 3722평에 그 공사가 하게 되고, 지하는 1716평 들어가고. 그래서 지상 지하 합계 면적이 5438평인데 여기에 보면은 실제 공사 면적이
6111평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673평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발코니 요 부분 있죠. 발코니 면적이 이제 늘어나게 돼요. 이거를 법정 면적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거든요. 이제 서비스 면적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약 한 10평, 10% 정도 늘어났어요. 보니까.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 이제 뭐이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는 여기 보니까 고속도로 지나가고, 여기에 보라색으로 표시한 게 요게 25평형, 그 다음에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뭐 20평형, 요거는 청색이 17평형으로 이렇게 들어서는데, 여기는 이제 계단식으로 하고 여기는 복도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죠. 그리고 여기 이게 특징이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고 다 녹지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공사비는 더 들어가겠지만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아파트가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어떤 게 옳다 틀리다보다는 이 설계자는 이번 조합을 택한 것 같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중에 주민들은, 조합원들은 또 한번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이 최초의 안이 되게 옳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분담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분담금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하고, 조합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이 분담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아파트에, 내가 내 집을 주고, 헌집을 주고, 얼마 더 추가 요금을 내면은, 비용을 내면은 내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그 아파트 빌라 이름들이 쭉 나와 있어요. 중정가치도 나와 있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일일이 다 풀다 보면은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자기 것만 찾아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죠. 보면은 여기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이 나오네요. 보니까 17평형 17평형이 7세대인데, 분양가가 2억 3천이에요. 2억 3,300이에요. 그래서 분양 수입이 얼마 나와요? 분양 수입이, 즉 여기 보면은 이 분양가액과 분양 수입의 차액, 그죠? 그 차액이 요거는 뒤로 다시 하고, 여기 지금 데이터 가지고는 이제 설명하기 어렵고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은 쭉 뭐 스트릿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뭐 철거비, 한축비 뭐 여러 가지 나와 있고,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먼저 여기서 사업비를 갖다가 신축비, 산출 내액 해가지고서 철거비 포함해가지고 토탈 238억 원이라는 사업 비용을 여기서 이렇게 산출해 냈죠. 이 설계한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2억 3천, 238억이죠. 제가 지금 숫자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238억 원이라는 총 사업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비례율을 산정을 하니까 이제 사업 완료 후에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다 분양해가지고 조합원 분양분,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 이거 다 합쳐가지고서 수익을 따져보니까 482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토탈 비용이. 482억 원에서 아까 288억 원을 빼고, 그걸 갖다가 종전자산 평가액이 있다 그랬죠. 종전자산 평가액을 갖다가 나눠주니까 비례율이 얼마 나와요? 100% 조금 넘네요. 그러니까 똔똔이네요. 1대1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게 1대1로 된 이유가 있어요. 보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평당 공사 비율은 6,111평. 요거를 실제 공사 비용으로다가 나누니까 한 평에
472만 원이 들어가 실제. 근데 계산상 평당 공사 비용 해가지고 평수가 달라지죠. 이게 여기 6,111평과 5,438평은 여기서는 이제 이게 그 공용 시설들이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로 다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잡히질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실제적으로다가 평당 한 53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게 산출된 거거든요. 이게 이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은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요거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블로그 있죠 보면은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소규모 재건축 주민 설명회에서 뭐 검색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이 내용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용 나오시면 요 다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계산기 갖다 놓고 두들겨 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 수입에서 조합원 분양분이 273억 원이고 일반 분양분이 81억 원이고 일반 상가 분양분이 74억 원이에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428억 원이 이제 총 수입이 된 거거든요. 이제 비례율 설명 다시 한번 설명하겠네요. 보니까 총 수입에서 사업비 빼고 종전자산 평가액으로 나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428억 원에서 수입이 428억 원이죠. 이거 총 분양 수입이 그죠? 8억 원에서 사업비가 아까 288억 원 들어간다 그랬어요. 위에서 보면은. 그리고 그거를 종전자산 평가액을 아까 계산해 보니까 139억 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나누니까 약 100.5% 정도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비례율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고 그 내용들을 여기다 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네 보니까 이게 이제 해가지고 자 이제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서 한번 나오네요 보니까 17평형인데 조합원 분양 가격이 얼마예요? 1억 7,400에 분양하네. 되게 싸게 분양하죠. 이거는 굉장히 싼 거예요. 이거 지금 그 조합원 분양하니까. 그 다음에 종전자산 평가액이 17평에 이제 여기 최고 이 대지를 갖다가 그냥 평균적으로 요 사람 거는 17평짜리를 1억 원으로 봤어요. 종전자산 평가액. 대지집은 뭐 10평 해가지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권리가액이 비례율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니까 조합원 분담금이 나온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조합원 분담금과 권리가액을 합치면은 조합원 분양가격이 나온다. 그런 내용을 설명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한번 같이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조합원 권리가액 추정 비례율이 이렇게 나와 있고 종전가액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대지가 얼마예요? 제곱미터로 표시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이거를 평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또 하여튼 종전가액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139억 원이 나와 있네요. 그죠? 종전가액이 여기 또 한번 설명되네요. 개별 분담금 산출 방법 및 예시라고 나와 있는데 희망 분양 가격에서 권리가액을 빼주면 개별 분담금이 나온다는 거 나오죠. 권리가액은 종전가액에다가 비례로 곱해진 거고 여기 보면은 뭐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있네요. 보니까 17평형을 분양을 받고 싶을 적에 조합원 분양 가격이 나와 있죠. 요거 조합원 분양 가격이 1억 7,400이고 그 다음에 권리가액이 얼마예요? 뭐 1억 원 정도 되네요. 보니까 그 조합원 분담금은 나오죠? 여기 보면은 1억 7,400에서 요거 권리가액 요거죠? 요거 빼지니까 7,300만 원 내네요. 그러니까 7,300 내고 17평 아파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개별 분담금 추산액 해가지고 조합원 권리가액 추정 비례를 나와 있어요. 그래서 1390평하고 대리지분이 종전가액이 얼마예요? 1억 139억 원이죠. 그래서 권리가액이 139억 6,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면 권리가액은 조합원 종전가액에서 비례율을 곱한 가격이며 향후 정확한 종전평가액, 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조합원 및 일반 분양가 등의 변경에 따라 충격이 변경됩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놓고 있어요. 보면 여기 또 한번 이게 부연 설명한 거거든요. 이게
개별 분담금 산출 반복 예시해가지고 조합원 희망형 분양가, 희망평형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전가액에다가 비례율 곱한 거죠. 그래가지고 조합을 개별 분담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 지분 10평짜리 다세대 빌라의 감정평가액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조합원 희망 분양가 빼기 종전평가액 플러스 비례율 곱하기 비례율 하면은 조합원 개별 분담금이 나오는데 17평형 조합원 분양가가 1억 7,400이라고 했을 때 종전가액 1억 원에다가 비례율을 곱해가지고 빼주니까 7,354만원 내면은 거기 입주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 만약에 20평을 하게 되면은 20평은 분양가가 2억 1,300만원인데 1억 원 곱하기 비례율하고 그거를 빼주니까 20평형 들어가려면 1억 2,540만원 내면은 20평형 들어가고, 이거 조합원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큰 평 수인 경우에는 25평 들어가려면은 1억 1,600만원 내면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서 징구 방법에 대해서는 아는데, 옛날에는 도장을 했는데 지금은 본인 지문으로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죠, 이게. 동의서 내고 나서 철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보면은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반대하거나 할 경우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조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선정하기 전까지, 설립인가를 내기 전까지는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조합이 설립돼도 또 전체 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또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굳이 좋은 거를 처리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단서정하로 달아놓은 거거든요. 본 자료의 소규모 재건축 설명 자료에서 보면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가격의 차이가 약 20에서 25% 정도 갭이 벌어져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설명한 법인소득세 내용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일반 분양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했고, 나중에 이곳 지역 원정역이 개통되고요. 지금 원정역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김포공항으로 해서 능곡 강 건너 능곡, 그 다음에 일산 신도시 대곡역으로 연결되는 그런 철도인데, 이게 2022년에 완공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전철 한번 타고 공항 나가서 공항 철도나 뭐 5호선이나 갈아타면은 시내 진입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제 차 막히지 않고 전철로 이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원정역이 개통되고 나면 평당 1,500만 원 또는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언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는 누구도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기가 쉽지 않다는 이론이다. 그렇죠. 이게 뭐 부동산 또 폭락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인구도 줄고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쪽 지역은 아직까지 1억 원, 2억 원 가지고 아파트를 한 20평짜리를 새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는 그냥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적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투자자에 비해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편이니 특히 조합원의 경우 끝까지 오래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중간에 팔아버리지 말고 끌고 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재건축 사업 분석에 있어서 권리가액이 진정한 조합원 자신의 재산 가치이다. 보통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작 시에는 사업적 검토를 위해 우선적으로 비례율을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예측 총수익에서 총사업부를 빼주고 나온 그 이득금이 있죠. 거기다가 자신의 지분 비율 가치를 곱하는 개념으로서 수익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충분히. 그죠? 설명 많이 됐어요. 총수익은 비록 예측이어도 거의 고정된 비중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뭐 공사비나 관리비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다 확정적으로 나타나요. 보면은 이게 확정적으로 나타나고, 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어려운 내용은 예상 분양가거든요. 예상 분양가. 이게 그때 분양하는 시점에서 부동산 경기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분양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이제 총 공사비인 공사비는 조합원이 건축 시공업자와 협상해서 조합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잘해서 공사비를 최대한 낮춰야 할 것이고, 혹시 공사 중에 조합원 누군가의 소송 제기로 공사 기간이 몇 년 더 길어지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합원, 임직원 등의 집행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정직한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하면 물론 비리 등이 생기지 않도록 매우 투명하게 조합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런 얘기들은. 그런데 말처럼 이게 쉽지만은 않게 현실에 나타나고는 한다. 실제로 보면은 재건축 조합 설립되고 나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잡음이 굉장히 심해요. 보면은 이게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나타나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되게 이제 부도덕한 사람들이 임원이나 뭐 조합장이나 이런 감투를 쓰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특징이 보면은 아주 언변이 좋아요. 보면은 언변이 좋아가지고 처음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을 아주 확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편을 잘 끌어들여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나면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면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을 할 적에 전문 지식을 잘 갖춘 사람을 뽑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정직하고 이 사람이 언변이 좋은 거는 조합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거는 문서로 하는 거거든요. 언변이 좋은 거는 조합원들을 갖다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리더에서는 집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조합의 실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언변 좋은 것보다는 서류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조합장이라든가 또는 감사, 총무,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거 조합 임원 같은 거 선출하고 그럴 적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 내용대로 하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청렴하고 정직하고 전문성을 갖춘 일 추진 잘 해나가는 사람 이 세 박자를 고루 갖춘 인물을 발굴해내기란 점차는 어려운 일인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개정된 재건축 사업법 시행령에도 보면 종전에 재건축 사업에서 비리를 처벌받았던 전과가 있는 사람은 조합장 및 임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람도 자꾸 나오면 안 됩니다. 보면은 공사기간 단축이 사업비를 줄이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실무적 용어로서 건축 시공에는 지분 확정제와 도급제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분 확정제는 미리 예상되는 총 공사 금액과 사업 수익을 확정해 놓고 시공업자가 자신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신속히 공사를 완공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이익을 모두 시공업자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업의 진행이 매우 빠른 장점이 있으나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재건축 조합은 미리 계약으로 정해진 내용 외에 잉여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잉여이익의 내용들은 공사기간 단축으로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것이고 건축 시공 도중 소규모 설계 변동 등으로 새로운 작은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뭐 점점점점 찍어놨거든요. 이건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사실과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고 도급제 방식은 시공업자는 조합과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약정 내용만큼의 공사를 하며 돌발적이거나 부득이한 사건 발생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공사기간 지연 등에 따른 사업비용 부담 증가 및 손실 등에서 시공업자 자신들의 이익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지만 공사 완공 후 발생하는 잉여이익 등은 조합이 가지고 가는 구조다. 그러니까 도급제 방식은 공사 계약 내용대로 일정대로 진행하는데 공사업자들은 그냥 원칙대로 할 뿐이지 죽을똥살똥 일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계약 내용대로 일해주고 돈 받아가는 게 전부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조합 이익이 늘어나면 그만큼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여들게 되어
사업성은 올라가게 된다. 도급제 계약 방식은 공사를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재건축 조합과 체결한 계약 내용대로만 일정에 따라 공사만 해주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의 진행 속도가 지분 확정제보다는 많이 느려지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해보자면 대형 재건축 단지의 공사 계약 방식은 대부분 도급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은 편이고, 소규모 재건축 방식의 계약 방식은 일반적으로 지분 확정제를 선택하는 편이 많은 실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 재건축 할 적에 시행업자가 붙죠. 시행업자가 붙어가지고 조합 설립까지 해주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합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합에서 할 일이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계약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확인하면서 그때마다 대금 지불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대금 지불하는 것도 뭐 조합장이 지불하는 거가 다가 아니고 시에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그 주택금융공사 여기서 개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비리 발생하는 일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차라리 지분 확정제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빨라요. 보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사람은 뭐 3년 4년 걸려서 입주하는데 어떤 사람은 1, 2년 만에 입주하게 되거든요. 이게 지분 확정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분 확정제를 하게 되면은 잉여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시공업자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 옳고 어떻게 틀리다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조합원이 입주할 때 어느 것이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섣불리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저 개인 생각을 본다면은 관리 잘하면서 정말 전문성 있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을 보면서 전문성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잘 살림 꾸려나가는 조합장이 지분 확정제를 선택할 경우에 거기에 돌아가는 그 조합원들의 이득은 상당히 큽니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이 좀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 나쁜 마음 먹고서 그런 그 지분 확정제를 끌고 가게 되면은 그때는 조합원들이 손해 보는 거고, 또 반대로 정직하고 일 잘하고 전문성 같은 사람이 조합장이 돼서 지분 확정제로 가게 되면은 조합원들은 굉장히 혜택 많이 보게 되는 거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도급제로 가서 도급제 이런 대로 그냥 그때마다 대금 지불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세부 이야기는 또 다른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념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니까 그 개념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듣고서 이런 것도 있거나 하고 알아주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깊이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두 가지 공사 내용을 조합원 청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다수의 의결로 추후 조합장 등 임직원이 시공사와 최종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때 재건축한 사업의 업무를 도와주는 업체가 바로 재건축 시행사인데, 예컨대 50세대 정도 소규모 재건축 아파트 공사의 경우 3개월 기간 동안 시행업체 수수료가 몇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필자 개인 추정했거든요. 한 몇억 원, 그러니까 조합 설립까지 도와주고서 이 사람들이 한 몇억 원 챙겨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싸게 될 수도 비싸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도 조합 임원 이런 사람들이 똑똑하고 정직하다면 싸게 잘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뭐 좀 약간 좀 부도덕하거나 그러면 시공사와 또 뭐 하고서, 근데 실제적으로 이 시공사들이 가져가는 그 수수료는 되게 정해져 있어요. 보면 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규모에서 얼마큼 보면 얼마 정도 받아간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행사들은 이 오달 따기에서 엄청나게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정말 시행도 아주 똘망똘망하게 잘 하고, 그 다음에 싸게 해주는 사람 찾아내는 것도 조합에서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도 뭐 참고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래 봐야 결국은 다 평균값으로 지불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제가 뭐 하지 않을 얘기를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내용은. 만약 조합장 및 임원들이 정직하여 공익성에 투명한 사람들이고 그와 더불어 재건축에 대해 전문 지식을 잘 갖추고 있다면 시행 업무를 할 수 있어
시행사 비용 몇억 원을 절감할 수도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쉽게 일어나지도 않는 이야기다. 결국은 뭐 시행을 누가 하든 간에 시행비는 그 사람이 가져가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아주 태생적으로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인생 살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정직한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성취욕, 금전적인 성취욕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업무에 대한 성취욕이 기분 좋아서 돈 바라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재건축조합에서 이런 사람 찾아낸다면 그 재건축조합은 진짜 그 사람 복받은 사업장이죠. 그게.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잘 실현하지 않아요. 조합장 임원 및 대의원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본 필자가 지금껏 겪어온 경험에 의하면 어딜 가나 직능단체의 임원 및 단체장은 쉽게, 그러니까 대부분 말솜씨나 언변이 매우 좋고 약삭 빠르거나 잔머리들이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사람들은 스스로 그런 감투 쓰는 곳에 나서지 않는 게 일반적이며, 설령 누군가가 추천을 한다 해도 극구 사양하며 아예 그런 곳에 가담을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이게 정직한 사람들은 이런 데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이 결점 없는 사람 없거든요. 작은 결점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슈화 시켜가지고 나쁘게 몰아가가지고 여론몰이 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이 사람은 매도되거든요. 근데 이런 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방어 능력이 없어요. 정직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작은 흠결에 방어 능력이 없어요. 이거 뭐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전에 노희찬 의원인가 그분이 그때 이제 정치자금 5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분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자살하셨죠, 그분이. 이런 분들은 진짜 보면은 아주 청렴하게 사는 분들인데 5천만 원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법에 의해서는 가차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5천만 원 아니라 5억 원, 50억 원, 500억 원, 얼마든지 무지하게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다들 면피돼가지고 잘들 살고 있어요. 반면에 워낙 깨끗했던 분들은 이렇게 조그만 것만 먹어도 금방 이렇게 타격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직하고 투명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 안 나타나요. 사람들 여론머리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저도 경험했거든요. 보면은 정작 작은 실수 하나 해도 여론머리에서 매도 당하면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 말솜씨가 좋은 사람하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요. 정말 나쁜 짓 많이 하고도 잘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거 사실은 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주제넘게 또 이야기한 것 같으네.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조합원들이 운이 좋으면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여 조합장이나 임직원 간부를 씌워줘야 하며 조합에 매우 유익한 건데, 물이 맑을수록 약간 탁한 물에도 금세 오염이 쉽게 되듯 이런 게 두려워 정직한 성격의 그들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정직해도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나가면은 금방 이게 보면은 누군가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지적해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나가면은 언변 좋은 사람이 온갖 잔머리 굴려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 공격에 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워낙 방어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원시장이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사표내고 그만둔다 그러거든요. 이 정직한 분들의 특징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합원들이 잘 감싸줘요. 이분이 성격이 어떤 거 뒷조사 한번 해봐가지고 진짜 청렴하게 살아온 분이라면은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언변 좋아가지고서 잘난 척하는 사람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만이 이 조합이 아주 수익성이 높아지는 조합이 된다는 거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재물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든 분란이 생기는 게 세상 일이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조합원들의 운도 좋아야 좋은 리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재건축의 전용 아파트 평형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이제 아파트 전용평이 있거든요. 보면 전용평하고 실제 분양평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보면 그거에 대해 설명하겠네요. 보니까 예전에는 전용 면적을 잴 때는 아파트 건물의 벽체 중간을 기준으로 하여 전용 면적의 기준선을 잡아 선정했었고, 현재는 벽면 안쪽을 기준으로 삼아 전용 면적을 계산한다. 따라서 요즘 분양 아파트의 실사용 면적은 종전 건물 면적의 전용 면적보다 10 내지 15% 더 크게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 이거는 실제적으로다가 서비스 면적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아파트에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이렇게 세 가지 용어로 쓰는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 베란다 이렇게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베란다는 전문 용어 원칙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을 좀 아래에 설명했습니다. 보면은 베란다는 불법 확장이 많은 것으로서 주로 북향 일조권에 잘린 뒷베란다 확장하면 불법이 되는 그 부분을 많이 베란다라고 이렇게 이제 원칙인데 이걸 잘못 쓰겠다는 거거든요. 발코니, 이거 발코니죠. 발코니는 합법 가능한 이상평 공간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앞발코니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앞베란다라고 바로 말하죠. 그죠? 앞베란다, 여기 확장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는 벨코니가 맞는 말입니다. 발코니. 원어는 벨코니, 우리 한국식 표현은 발코니.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발을 밟고 나갈 수 있는, 전위 면적과 같다 그래서 뭐 발코니 이렇게 외우더라 그러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테라스는 1층에서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1층에 그 이제 뭐 창문 쪽에 창문 열고 거기 창문보다 이제 약간 한번 2, 30cm 낮게 조성돼 가지고 거기다가 의자, 탁자, 파라솔 같은 거 놔두고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테라스라고 하거든요. 그걸 대해서 설명하는데 보면은 그림 한번 보죠. 보면은 요게 테라스예요. 1층에 있는 거 요거 테라스. 그죠? 테라스고 그다음에 요게 베란다거든요. 요거 이제 불법 확장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거는 이렇게 쓰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다 지붕 씌우면 안 되죠. 북쪽 일조권에 많이 잘리잖아요. 근데 요 이제 그 발코니 있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베란다라고 하는 발코니 있죠. 이 발코니는 위에 지붕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붕이 있어요. 얘 바닥 면적에 지붕이 있는 거. 요거는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요게 발코니고 요게 베란다인데 베란다는 일조권으로 잘린 부분 요게 확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법이거든요. 요거 하면은 1년에 얼마씩 벌금 나오죠. 그래서 베란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베란다는 요걸 말하는 거고, 발코니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앞베란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발코니, 뭐 테라스, 그다음에 뭐 테라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지상 1층 부분이 테라스, 중간층이 발코니 요거 확장할 수 있는 거, 3층 요거 확장하면 안 되는 거, 요게 이제 베란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위에 그림들 두 가지 요인들로 인해 전용 면적이 11평에서 실사용 면적 17평이 되고 전용 18평이 25평 아파트가 된다. 그렇죠. 여기 이제 보면은 요 베란다 여기 이제 발코니 부분 있죠. 이 발코니가 늘어나니까 평수가 늘어나서 실사용 면적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즉 전용 면적 대비 실제 사용 면적은 5평에서 7평 정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비교 사례를 위한 현재 부천 오정지역 25평 분양가 추정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이제 부정 나왔는데 현재 그 추정 분양가가 1,480만 원, 평당 1,480만 원을 했거든요. 이건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 전용 22평 그러니까 뭐 28평형, 27평형 아파트가 한 3억 6천, 3억 7천 정도에 다 분양됐거든요. 나올 아파트가. 실제로 있는 내용을 여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는 이제 이게 한 1,600평 평당 1,600만 원도 갈 것 같다고 해서 여기 25평 정도 같은 경우 한 4억 원 정도 한다고 써놓은 거거든요. 예. 부천시 대장동 신도시 33평형 예상 분양가가 약 한 6억 5천만 원 정도로 좀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뒷받침하는 개별 호재로서는 새로운 전철 계획이 이제 있는데 인천 서구, 부천 오정, 원정동 경유에서 홍대 전철 계획이 있어요. 여기 인천시장, 부천시장, 서울시장 이들 셋이서 2018년 3월 달에 모여가지고 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했으나 실제로 예산 편성 문제로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표명하여 표류하던 것이 2개월 전쯤 대장동 신도시 계획 발표가 됐죠. 한두 달 전쯤에.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까지 합의에 가세하여 신설 전철 계획안이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철이 들어서고 서울 코앞이고 이렇게 되면은 6억 5천 간다는 거예요. 33평이. 예, 조합원 100명 이상의 재건축 조합은 조합장, 이사, 총무감사 외에도 대의원은 10% 이상 추가로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업장에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사업장은 대의원이 또 10% 추가가 되네요. 보니까
이제 지금 이게 뭐 무궁화 아파트가 그렇죠. 이게 보면은, 원정동, 성곡동 무궁화 아파트 지역인데, 포스팅 자료의 재건축 조합 추진 일정을 보자면은, 2019년 6월 초 주민 설명회였고, 7월 총회 창립하고, 9월에 부천시에 조합 설립 신고하고, 9월 말 조합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2010년 후반기 관리 처분 및 이주 완료하고 착공 이런 식으로다가 일정을 잡아놓고 있어요. 이렇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뭐 반대하는 사람 많이 있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추진하는 사람들의 해놓은 요거 일정표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재건축 지역의 입주민들은 절반 이상이 세입자다. 이사 비용으로 현금 100만 원 정도의 타협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이쪽 부천 성곡동 지역을 말한 겁니다. 종전가치 감정평가 금액의 60%가 이주비로 지급되는데 이거 굉장히 싸게 나옵니다. 1.6%인가 해가지고 거의 뭐 공짜나 마찬가지로 싸게 나오거든요. 이 비용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2천억 원 풀린 게가 이게 좋은 거거든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예컨대 감정가액이 1억이고 집의 근저당이 8천만 원 설정되어 있다면은 조합에서 이주비 6천만 원 내주고 추가로 2천만 원을 조합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해줘.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안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입주 후 분담금의 상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힘에 붙이면 그대로 차익을 챙기고 전매해버리면 된다. 여기는 투기 과열 지역이 아니니까 팔면 돼요. 이거 입주권 잘 팔립니다. 이런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 전에 종전평가액이 1억 4천만 원이었다면은 조합 설립 후는 1억 8천원으로 자연히 오르게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올라가요. 실제로다 보면은. 무작정 알박기 심보로 재건축 사업을 반대만 하기보다는 조합에 참여해서 자신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써놨고, 참고로 이 글을 쓴 필자는 이곳 재건축 사업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혀둔다. 다만 올바른 정보 전달 목적만으로 내용을 적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사업장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업장에 어떤 물건, 재건축 물건도 가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추진하는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하나도 없고, 그냥 다만 제가 이제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해서 설명을 들으러 한번 가봤거든요. 가서 듣고 들은 내용,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들려준 배포해준 유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유인물 가져와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엑셀에다가 표 좀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추가 자료 몇 개 넣어서 이 강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 지역 아까 보니까 114분인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러면은 제 강의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면 아마 정확한 설명이 됐고, 그분들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 보태거나 뺀 거 별로 없이 그대로 해고, 아무튼 나름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설명해서 정부 공유 목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 이렇게 끝까지 지루한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강의 내용, 블로그 내용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소규모 재건축 주민 설명회 해가지고 검색을 치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보면은 블로그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도 뜨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눌러 보시면은 제 블로그 나오거든요. 블로그 나오고, 제 블로그에 가서 요거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민 설명회 속편 해놨거든요. 제가 먼저도 한 2건인가 올렸거든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듣고, 혹시라도 또 다음에 또 주민 설명회가 제가 들은 게 있다면 그 내용을 또 요약해서 또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올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설명은 학원에서 재건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론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알게 돼서 좋게 되고, 또 요 설명들은 학원에서 강의하지 않는 그런 실무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시 정리해서 한 내용들이니까 반복해서 강의를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면은 재건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제 수준 정도까지도 아마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지역의 재건축 쪽에 임원 감사 이런 것도 한번 출마해 보시고 투명하게
잔머리 굴리지 않고 정직하게 그 여러 조합원들을 같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한번 맡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이제 이런 지역에서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다 제가 전화번호 적어놨어요. 제 해결사에 가지고 전화번호 적어놨거든요. 이리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은 이제 재건축 빌라나 뭐 아파트 이런 거 사실 적에 어떤 내용들을 주의해서 사면은 좋고 그런 것들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가 어드바이스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바쁘거나 그러면은 전화를 바쁘다 그러고 아마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시간 나거나 그러면 충분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같은 좋은 정보 같이 공유하는 그런 개념의 설명 강의를 해봤습니다. 자, 이상 제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